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월전 장우성의 작품 세계입니다. 월전 장우성 화백님은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살아계실 때는 한국을 대표하는 동양 화가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생애를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면 1912년에 태어나셔서 2005년에 작고하셨습니다. 그래서 93세를 사셨는데 상당히 장수하신 화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우성 화백님은 19살에 이당 김훈호라는 화백의 문화에 들어가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여 일제시대의 그 선전에서 여러 번 입선과 특선을 하였고 나중에는 추천 작가까지 되었던 분입니다. 해방 이후에는 서울대학교가 생기고 거기에 미대가 생겼을 때 첫 동양학과 주임 교수로 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동양학과에서 오래 계셨고요. 나중에는 홍익대 교수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화백님은 살아계시는 동안에 이미 많은 상을 받으시고 또 인정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또 자녀들도 여러 계셨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다복하셨던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돌아가시기 2년 전인 2003년 11월에는 덕수궁 박물관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이가염이라는 화가와 함께 2인전으로 덕수궁 미술관에 많은 화면을 다 채우셨습니다. 그것은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큰 전시였는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작고하셨습니다만은 한국 그 제자들이 지금 한국 화단의 중진으로서 이렇게 활약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주 멋진 인생을 사셨던 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월전 장우성 화백님의 작품 세계는 제가 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출발은 대부분의 화가들이 다 그렇지만 선배 화가들에게서 그림을 배우는 학습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전 장우성 화백도 이당 김은호 화백 밑에서 그림 수업을 하였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하자면 모방과 학습의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1931년에서 해방되는 1945년 정도까지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우성 화백님의 생시의 모습이고 저도 여러 번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자화상으로 그리신 화면입니다. 그 제자들이 학 같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잘 말하고 별명이 화선이라든지 뭐 이런 신선 같다 이런 그 별칭을 많이 가지고 있으신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모방의 학습의 시기에 이제 첫 출발로 선전에 제일 처음 출품했던 작품이 이 작품인데요. 지금은 그 행방을 모르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사진으로 전하는 이 작품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많이 그려지던 분위기는 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위기의 그림을 많이 그렸었는데 지금 이 작품은 바닷가의 그 바위 위에서 새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화면인데 아마도 이 작품은 당시 일본의 유명한 작가였던
히라오쿠 샤쿠스이라는 사람의 아리소라는 작품을 좀 모방해서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했던 작품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히라오쿠 샤쿠스이는 일본에서 그 마루야마 시조파라고 하는 그런 그 그룹의 화풍을 이어받은 사람인데, 동물 하나, 자연을 잘 그리는데, 이 사람은 이 작품에서 일본적으로 약간 그 도안적인, 장식적인 분위기를 좀 갖춘 실경화입니다. 실경이긴 하지만 일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장식성을 좀 가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시에 많이 그리던 이런 한국적인 분위기와 달리 장우성이 이런 작품을 출품했다는 것은 아마도 일본 화집을 참고해서 그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히라오쿠 샤쿠스이라는 화가는 그 일반적으로는 뭐 이런 분위기의 그림을 그리고 또 처음에는 굉장히 사실적이고 정교한 그림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도 그리다가 또 이렇게 굉장히 장식적인 그림도 그리기도 하는데, 이런 화집을 제 생각에는 그 스승이었던 이당 기문호를 통하여 입수해서 이 사람의 작품이 좀 당시 한국 화단으로 보면 좀 새로운 분위기니까 그것을 살려서 좀 다르게 좀 변형시켜서 작품으로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 장우성의 또 이런 그 인물화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한국의 고전적인 여인상이지만은 이것도 그 스승이셨던 김은호 화백의 그 미인화를 참고해서 그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비슷한 느낌이 있죠. 그런데 이당 김은호라는 이 스승님은 그 당시에 그 일본 화풍을 많이 그 모방한 그런 또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김은호 화백의 미인화는 그 당시에 일본에서 성행하던 일본의 미인화를 참고해서 그린 것이고, 또 그 일본 여인을 그릴 수는 없으니까 조선의 여인을 그렸지만, 예를 들어서 그 미인도 왼쪽에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그 꽃이라든지 뭐 이런 표현들이 일본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님이 그 일본 화풍을 많이 따라가니까 제자도 자연히 이런 식의 그 작품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당시 일본에서는 이런 미인화도 많이 그리고 역사화도 많이 그리고 동물화도 많이 그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본의 그 기모노 입은 미인화들, 그리고 꽃이나 이런 갈대를 배경으로 미인화를 많이 그리던 것이 유행했었고요. 또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성상도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당 김은호 화백도 뭐 이렇게 방에서 누워서 책 보는 여인, 뭐 바느질하는 여인,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렸는데, 그것이 전반적으로 일본화의 영향이다 이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또 미인화들이 많지만은 또 도시에 세련된 여성미를 추구하는 이런 화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작품이 제일 인기 있는 작품인데, 고개를 살짝 젖히고 있는 요 세련된 자태에서 도시미인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당 김은호 화백은 1930년대 일본에 또 유학까지 가서 이런 일본화를 많이 배우고 오신 분이고, 또 그래서 그분이 일본 가서 배웠던 선생님하고 아까 본 히라오쿠 샤쿠스이가 친구지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본화를 많이 받아들이고, 그 당시 화집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보고 월전 선생님도 그런 작품을 만들어 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국의 그 고전적인 분위기를 넣어서 뭐 이런 그림이라든지 또는 역사적인 인물을 그린다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우성 화백의 이런 그림 같은 것도
조선의 미인화지만 뭔가 전통미가 있고 고전미가 있는 이런 여성들을 그리는 것으로 해서 일본화와 차별화를 시도한 그런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자기 선생님인 이당 기문호 화백이 원래 진한 채색의 정교한 필선을 구사하는 그런 화법을 많이 했고, 또 그 방면에서는 아주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월전 선생님이 그린 이런 병풍 그림도 보면 굉장히 강한 채색을 쓰고 굉장히 정교하게 그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당 기문호 화백의 화법을 이어받아서 그린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채색 위주로 아주 정교하게 꼼꼼하게 그려서 이후에 해방 이후에 많이 볼 수 있는 월전 선생님의 화풍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중에 예를 들어서 그 한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장미를 그린 것인데요. 일본 화가들은 장미를 많이 그리지 않고 또 여기서 보면 잎에 색의 변화를 주고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화가들은 원색적인 처리를 잘하고 굉장히 이렇게 정교하고 강한 채색을 쓰는 데 비해서 여기서는 좀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전 선생님은 일본화를 참고로 해도 자신이 좀 바꾸고 싶은 대로 변형시켰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35년에 또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가벼운 담채로 새들을 그렸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진한 채색이 아니죠. 그러니까 진하게 그릴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담백한 색채로 공간 여백의 미를 많이 살려서 이렇게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화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월전 선생님도 동물화를 많이 그리셨는데 일본 화가들이 그 당시에 동물화도 많이 그렸습니다. 특히 마루야마 시조파 계열의 화가들이 동물화를 잘 그렸는데 일본에서 유명한 다케우치 세이호라는 화가가 그린 고양이 모습인데 아주 섬세하고 아주 묘한 느낌을 주는 고양이 아닙니까? 일본 사람들이 고양이를 좋아하는데 그 작품으로는 이 작품을 최고로 꼽습니다. 그만큼 일본인의 취향을 잘 반영하는 작품이죠. 그래서 원숭이도 많이 그렸어요. 그 당시에 30년대, 40년대 때 원숭이도 많이 그렸는데 일본에 가면 원숭이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원숭이를 좋아하니까 많은 화가들이 원숭이도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원숭이를 잘 안 그렸는데 일제시대에는 원숭이 그림도 많이 나타나고 뭐 그렇게 됩니다. 월전 선생님이 회고록에서 직접 언급하신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주목했던 화가는 중국의 오창석과 제백석, 그리고 일본의 다케우치 세이호와 요코야마 다이칸 등 4사람이었다. 이렇게 회고록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0, 40년대 가장 주목했던 화가가 중국의 경우는 오창석과 제백석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30년대 이미 오창석과 제백석이라는 화가의 존재를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30, 40년대는 일제치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 중국 화가들의 화법을 별로 쓰지 않았어요. 일본 화풍으로 주로 많이 그렸는데 해방 이후에 다시 이 오창석, 제백석 화풍으로 그림을 많이 그리십니다. 그래서 오창석은 이렇게 생긴 사람이고 19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중국 화가인데요. 그림을 아주 잘 그렸어요. 이렇게 꽃그림 뭐 이런 거를 많이 그렸는데 금석학도 잘 알고 그래서 분류할 때는 문인화로 분류는 하지만 굉장히 상업적인 그런 처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원래 문인화라는 거는 비상업적인 요소가 강해야 되는데 이 19세기에는 문인화래도 상거래 대상이 많이 되어서 대중적인 그림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백석이라는 화가는 그 공부는 학식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그림이 아주 기발나고 재치있는 그림을 많이 그려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런 분위기의 그림을 많이 그렸죠. 그래서 아주 그 벌레, 그 개구리, 새우 이런 그림들을 재치 있게 잘 그려서 아주 인기가 많았던 화가였는데 월전 선생님도 이런 화가들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지만 그 화풍은 해방 이후에 많이 따라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오창석이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요. 월전 선생님이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분위기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창석 화백은 이렇게 그 꽃나무 한 그루에서 아름다움을 잘 찾는 그런 그 특색이 있고요. 나중에 다시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분위기의 그림을 대중화시킨 그런 업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창석의 이런 수선화 이런 그림도 월전 선생님 비슷하게 이렇게 많이 그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이나 일본 화가들 중에서는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분이 오창석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같은 수선화를 그려도 또 이렇게 월전 선생님은 변화를 구해서 오창석 비슷하게만 그리지 않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런 작품도 많이 남겼는데 이것은 그 오창석을 넘어서는 그런 분위기고요. 이렇게 길게 여러 가지로 많이 그렸는데 이런 것은 그 중국 회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경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5년에 광복이 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물러나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이렇게 정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서울대학의 그 미대도 생기고요. 그래서 그 대학 교수도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때 그 서울대학교 미대에 그 출발을 만들었던 사람이 장발이라는 교수입니다. 장발. 근데 장발이라는 이 교수도 그 당시에 직책이 서울시 항목과장이었어요. 그리고 동양학과 교수로 뽑혔던 김용준이라는 화가는 보성중학교 미술교사로 있고 월전 선생은 이제 작가로 있다가 갑자기 다 대학 교수가 된 거죠. 이런 과도기적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렇게 교수로 뽑힌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한국화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에 대해서 서로 많이 상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월전 선생님의 회고록에 그 당시 상황을 묘사한 대목이 있는데 이걸 잠깐 읽어드리면요. 새로 출발하는 미술 교육의 이념과 설정이 초미의 급선무였다. 미술학부 교수들은 민족미술 건설을 위해 좌표를 설정해야 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전통을 살리고 창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놓고 근원 김영준과 나는 책상을 마주놓고 앉아 틈만 나면 논의하였다. 남화, 문인화가 동양화의 정통임은 미술사의 정설이다. 우리는 정신 위주의 남화, 문인화 쪽으로 방향을 잡기로 결론지었다. 그 후에 생긴 홍익미대는 채색 중심의 사실화를 주종으로 가르쳤고 서울미대에서는 수묵 위주로 지도해서 현재까지 그 행적이 다르게 전개되어 온 것은 재미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기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화풍으로 서울미대에서 정한 것은 문인화. 문인화를 그 새로운 화풍의
그 정통으로 삼기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색을 탈피하는 방법으로 문인화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그 서울미대에서 정한 이 문인화풍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에서 11세기에 시작된 문인화를 새롭게 살려서 그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중국 문인화의 특징을 몇 개만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는데요. 문인화라는 것은 문인이 자신의 그 학식이나 문기를 조형으로 표현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인이라는 계층은 과거를 목표로 하는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미술에 있어서는 약간 그 아마추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애머추어 페인팅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인들이 그림을 잘 그려서 중국 화단을 주도하는 이런 세력이 되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 원래 문인화는 상거래 대상이 아니어야 하고 친구에게 선물로 주고 뭐 이랬는데 나중에는 뭐 그런 게 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인화도 상거래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11세기에 중국에서 발생한 문인화는 이 19세기 후반에는 거의 800년이 지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세월이 흐른 동안 문인화도 많이 이렇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문인화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800년의 문인화의 특징을 한 단어로 이렇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일반적인 문인화는 이렇게 그 품이 있고 격조가 있고 학식이 있는 그런 아주 이 지적인 그런 미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인기 있는 이 황공망 이런 사람이 그린 산수 이런 걸 보면 아주 그 점잖고 편안한 이런 산수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명청대에 들어가면 문인화는 방작을 많이 해요. 방 누구누구. 그 예전에 이런 유명한 화가들의 화풍을 모방해서 방 누구누구 작 뭐 이런 것을 많이 그러니까 관념 산수들이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외부 밖에서 그리는 그림이 아니고 스튜디오에서 그냥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내는 이런 관념 산수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그 좀 상투적이고 진부한 표현을 많이 써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그림, 뭐 이렇게 봐나 저렇게 보나 비슷하게 막 그리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생겨서 19세기 그 중엽, 예를 들어서 아편 전쟁이 일어나고 중국이 그 서양으로부터 막 그 공격을 당하고 할 때는 이 문인화의 이런 어떤 단조로움, 모방적인 이런 그 태도를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니까 중국이 망하지 뭐 이런 식으로 이 문인화가 중국의 그 쇠퇴와 맥을 같이 해서 그림도 이렇게 매갈이 없이 그린다. 그러니까 나라도 망하지 뭐 이런 식으로 자조적인 그 화풍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인화는 우리도 조선 왕조에서 많이 배우고 특히 후기에 발달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에도 시대에 그 남화라고 해서 일본에서도 많이 배웠는데 일본의 테사이라는 유명한 화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테사이가 이런 멋진 문인화를 막 그렸어요. 그 기운차고 아이디어 넘치는 이런 그 문인화를 많이 그려서 일본에서 테사이는 아주 유명한 화가고 이 사람 때문에 일본에서 남화 붐이 일어납니다. 남화 붐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일본에 왔던 페놀로사라는 사람이 그 문인화의 가치를 잘 몰랐어요. 그리고 미국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문인화를 좀 안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아직 선진국으로 나서기 전에 페놀로사가 그 일본화가 좋지 뭐 문인화가 좋냐, 서예가 뭐냐, 뭐 이렇게 해서 좀 혹평을 해가지고 좀 침체 상태에 있었습니다.
침체 상태에 있었는데 일본이 청일 전쟁이고 노일 전쟁이고 러시아를 이기고 강국으로 등장하면서 이게 일본이 아시아를 대표하는데 미술도 거기에 걸맞는 뭐가 좀 나와야 되겠다, 뭐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서양의 미술이 표현주의, 뭐 큐비즘 막 이렇게 추상 미술로 막 다가가고 하니까 이런 사실주의, 서양 미술의 특징인 사실주의를 벗어나서 좀 약간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미술로 넘어가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동양 미술이 문인화라는 게 이미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일본이 테사이를 통해서 인기를 얻은 이 남화를 일본의 상징 미술로 이렇게 치켜 세웁니다. 그래서 동양 미술의 대표가 역시 문인화야. 그러면서 일본에 아주 좋은 남화가 있다 하면서 일본 전체가 문인화를 이렇게 띄웁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한국이나 중국 화가들도 문인화가 좋은 거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식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동경미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왔던 이 김용준이라는 화가는 일본에서 서양화를 공부했는데 서울대 미대 교수가 되고 나서는 역시 그 한국 미술의 방향도 문인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설정한 데에는 문인화가 물론 긴 역사도 가지고 있지만 일본에서 변화된 문인화의 가치, 그런 거에 대해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합쳐져서 우리 서울대에서도 문인화를 새로운 그 회화의 방향으로 잡자, 이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가. 그런 결정에는 일본에서의 새로운 변화와 시대의 흐름이 작용하지 않았나,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미리 드렸습니다. 그래서 김용준이라는 화가하고 월전 선생님이 합해서 그 문인화풍의 새로운 한국화를 많이 만들었는데, 김용준 화벽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런 그림도 그렇고요. 또 이런 문장지의 표지화 이런 거에도 보면 그동안 배웠던 자기 서양화는 버리고 새로운 한국화, 그것이 뭐냐면 문인화적인 한국화를 이 사람도 많이 그렸어요. 그러면서 옆에 있던 월전 선생 보고 당신도 그런 그림을 좀 그려보라고 이제 이렇게 권유를 자꾸 해서 이제 월전 선생도 그 새로운 미술을 보여주는데 그 바탕이 현대화된 문인화다, 이렇게 특징을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월전 선생님이 새로 만들어낸 새로운 문인화 풍의 현대 한국화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그 월전 선생님이 많이 했던 것이 사군자화를 새로 부활시켰어요. 사군자는 문인화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인데 한 800년 동안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사군자에서 새로운 그림이 잘 안 나왔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매랑국죽을 800년을 그리면 뭐 새로운 게 그릴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창석이라는 사람이 대나무 같으면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그리면 대나무인 줄 다 알긴 하지만 새로운 그림이에요. 잎을 이렇게 스트로크, 그 붓질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묘사적으로 그리지 않고 그냥 스트로크 하듯이 이렇게 그려서 새로운 문인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의 그 동양 화가들이 대나무 그릴 때 이런 식으로 스트로크 위주로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그전엔 다 묘사적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현대화된 그 대나무 그림을 그렸고, 그 다음에 그전에는 매화도 이렇게 큰 나무 둥글에 많은 꽃이 달려있는 이런 매화를 그렸는데, 오창석이라는 화가가 이렇게 아주 그 한 송이, 두 송이 요 속에서 아주 누구나 쉽게 모방할 수 있는 이런 매화도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런 매화도에 의해서 월전 화백도 뭐 이런 한두 송이의 그 매화를 즐겨 그렸습니다. 거기다 달을 좋아하니까 달을 넣어서 월매, 야매 뭐 이렇게 하면서 매화를 또 많이 그렸죠.
국화도 오창석 화백도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월전 선생님도 이런 사군자는 이제 하도 오래 길게 그려서 좀 진부해진 것을 오창석 화백의 새로운 사군자를 보고 이제 그걸 이제 그렸는데 오창석 선에 머물지 않았다는 것이 이런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장우성 화백은 거기서 이렇게 더 변형시켜서 이렇게 그렸는데 이런 거는 중국에도 없는 그림이죠. 아주 멋지게 잘 그렸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검은 먹을 콱 과감하게 써서 서예적인 분위기도 살고요. 먹에 강한 그 느낌이 아주 그 동양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화가들이 잘 안 그리는 장미를 그 월전 화백님이 잘 그렸어요. 장미는 좀 그리기 어려서 이제 대부분 화가들이 손을 잘 안 대는데 월전 선생님은 이 장미를 과히 별로 힘도 들이지 않고 아주 그 산뜻하게 잘 그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송이부터 이렇게 많은 장미들까지 폭넓게 많이 그렸는데 뭐 이런 건 천부적인 솜씨로 하는 거죠. 뭘 보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장미도 아주 많이 그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물화에서도 그전에는 굉장히 정교하게 그렸지만 인물화에서도 문인화의 그 뜻을 살려서 이런 분위기의 인물화를 그린 거죠. 이건 물론 성화긴 하지만 그 붓질이 많지 않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그 진한 먹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분위기, 이런 것을 이제 가지고 성화도 그리고 일반 인물화도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다 새로운 문인 화풍에 의거해서 그린다. 이런 정신으로 이걸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과 달리 진한 채색을 잘 안 써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인물도 그리고 하는데 바티칸에서 성미술전이라는 걸 크게 전 세계적으로 열었어요. 그때 바티칸에서 우리나라 정부로 한국 성화도 보내달라 이렇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가에서 하는 건 되게 서울대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대로 가서 서울대에서 장발 선생이 장우성 화백이 성화를 좀 그려보라고 한국적으로. 그래서 그린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그릴 때 아주 담백한 밝은 색조로 진한 채색을 쓰지 않고 이렇게 그려서 한국 그 의복을 입은 성모자상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걸 많이 그렸어요. 이거는 로마 바티칸 교황청에 아직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그릴 때 그러니까 문인화법에 의한 인물화를 하는 것이고 또 한국 옷을 입고 있는 것을 그렸는데 이건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 유행하던 거예요. 각국이 자기 나라 복식으로 성화를 그리는 것이 그 유행했어요. 20세기 전반기에 그 영향으로 이제 이런 것을 그렸는데 우리나라는 김기창 화백의 예수의 일생을 한복으로 그린 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우성 화백도 그 비슷한 시기에 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이제 해외도 다니시게 되죠. 해외도 다녔을 때 이 마닐라만의 낙조, 이 얼마나 멋집니까? 야자수를 그냥 검은 먹으로 이렇게만 했는데 아주 야자수 분위기가 팍 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스스로의 그 감각으로 이렇게 그려내는 것이죠. 그리고 버지니아의 봄.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런 동양화지만 미국 가서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그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달을 좋아하셔가지고 또 이런 그 달을 배경으로 한 것도 많이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약간 추상적인 그 세계 미술이 추상화로 나가는 경향이 많죠. 서양의 그 40년대 등장하는 추상 표현주의 이런 게 아주 추상화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추상 표현주의 그런 것이 온 세계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월전 화백님도 약간 이게 뭐 동양화라기보다는 약간 추상화에 가깝죠. 이제 이런 분위기의 그림을 그 많이 그리게 되는데 1999년에 이런 그림까지 그렸어요. 이 그림에 대해서 본인이 그 회고록에서 뭐라고 쓰셨냐 하면 이 그림 위에 그
글이 있습니다. 30호 정도의 태풍 경보는 선만으로 바람의 움직임을 표현해 본 것인데 나로서는 처음으로 시도한 추상 경향의 그림이다. 이 작품의 화제에서 썼듯이 1999년 12월 31일 0시라고 표기해 장차 21세기를 맞이하는 우주와 지구와 그 속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겪게 될지도 모를 그 어떤 상상할 수 없는 격동의 모습을 태풍에 빗대어 상징적으로 표현해 본 추상화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보면 이 그림을 그릴 때가 1999년 12월 31일 밤에 그리셨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1월 1일 21세기를 바라보면서 21세기의 분위기는 거의 태풍이 아닐까 해서 이렇게 바람이 막 휘몰아간 식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21세기에 들어오니까 뭐 코로나도 있고 지진도 많고 화산 폭발도 많고 전쟁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려하던 그 회오리 바람이 실제로 일어났고 우리가 지금 2022년에 그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용돌이의 사회를 이런 가벼운 선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추상적인 것은 이미 1979년에 그려진 이 그림도 거의 추상화라고 볼 수 있죠. 은하수를 그렸다고 하는데 말이 은하수지만 거의 추상 미술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 월전 선생님의 그 추상화 경향은 1970년대 말에 이미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산수화, 이것도 물론 산수로 분류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거의 뭐 추상화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그리셨는데 이런 게 다 추상화 뭐에 거의 이른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이렇게 설정한 그 분야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사회 비판과 풍자의 미술입니다. 사회 비판과 풍자의 미술은 중국, 한국, 일본의 동아시아 세계에서는 별로 많이 나타나지 않은 그 측면입니다. 중국의 문인화는 특히나 사회 비판이나 그 풍자하는 이런 측면이 없어요. 없고 일본도 그런 면이 좀 별로 없고 한국은 더더욱 없고 이래서 그 사회 풍자하고 비판하는 이런 미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월전 선생님은 이 1990년대, 2000년 이때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려서 이런 측면에서는 좀 독보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중국에서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일부 조금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맹인들이 음악을 합주하는 이런 그림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맹인이 합주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중국이 그 어려운 상황이 마치 맹인들이 모여서 합주하는 것 같다. 이런 그 사회 풍자적인 뜻에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 그 비판적인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그 작품들이 있고요. 또 동전을 크게 그리고 밑에 사람들이 쭉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배금주의가 뭔지 아시죠? 돈을 숭배하고 돈을 중요시하는 그런 세태를 풍자하는 그림으로 이런 걸 그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좀 일부 좀 있긴 있지만 전반적으로 동아시아에서는 사회 풍자적인 그런 그림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더군다나 동양화가로서 이런 주제에 도전한 것이 그 월전 선생님인데 몇 작품을 좀 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1998년에 그린 황소개구리라는 그림이 있는데 위에다 뭐라고 많이 써놓지 않았습니까? 요거를
일부 보면은 우리나라의 물은 원래 깨끗해 물고기 자라들의 천국이었다. 바위 위에서 청개구리 울고 여울에는 붕어, 잉어가 뛰어놀았다. 따뜻한 봄에는 송사리가 태어나고 가을철이면 쏘가리가 살오른다. 하루아침에 낯선 도적 뛰어들어 뭇과 늪에 큰 난리가 일어났네. 뛰어든 자 그 누구냐? 수입해온 황소개구리 그놈이다. 외래의 화 참혹함 두렵다. 실상 사람들이 지은 재앙이지 주객이 뒤집힌 것 물고기와 벌레들 뿐인가. 그러니까 외래종이 들어와서 우리 토착종을 다 잡아먹는 것을 이렇게 묘사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주객이 뒤집힌 게 물고기와 벌레들 뿐인가. 그 말은 이런 사소한 황소개구리에 그치지 않고 사회를 다 이렇게 뒤집어 엎는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너무 소구화가 많이 돼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외국에 안 좋은 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회를 마구 망치는 그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이제 그런 걸 종합적으로 비유한 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사회 비판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별로 다른 작가들이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 점에서 좀 월전 선생님이 새로운 시각으로 아주 어떻게 보면 단조로울 수 있는 동양 화단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염지대라고 해서 그 공해에 의해서 죽어가는 이제 학 같은 걸 이렇게 그린 것인데 이것도 어느 누구도 이런 걸 그린 적이 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도 뭐라고 써놨냐면 사람들은 근대화를 원했지만 어찌 공해가 무서울 줄 알았으랴. 불바람은 대기를 더럽히고 독한 오수는 강과 바다를 물들이네. 산천초목은 말라 들어가고 사람과 가축은 죽어가는구나. 아, 뉘우친들 어찌하리. 인간 스스로 자초한 재앙인 것을 이렇게 옆에 써놓으신데 학 한 마리가 죽는 것을 그렸지만은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온 세계의 공해로 동물, 물고기, 뭐 식물들이 죽어가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해, 오염 이런 큰 주제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월전 선생님은 죽어가는 학 한 마리를 통하여 그런 것을 이렇게 고발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쓰셨는데요. 상당히 그 호소력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거는 지금 뭐 태평양, 대서양 연안에서 다 확인되는 것이고 요즘은 또 거기다 더해서 기름을 싣고 가는, 그죠? 시커먼 원유 같은 걸 막 싣고 가던 유조선이 좌초돼 가지고 바다가 시커멓게 변하는 거 이런 거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참 공해의 무서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노묘라고 해서 이게 대체 뭘 그린 고양이를 그렸나 하고 자세히 보면요, 이것도 내용이 또 사회 고발이에요. 오른쪽에 그 뭐라고 썼냐면 여러 화가들이 고양이 그림을 그렸으나 성난 고양이를 그린 이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 내가 뭉뚝해진 붓으로 성난 고양이 그림을 그려보았다. 변변치는 않지만 벽에 걸었는데 나는 이 고양이가 한번 소리치면 세상의 일체의 도둑쥐 같은 몰입애들이 다 물러가리라 여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많은 그 몰입애라는 말 잘 안 쓰는 말인데 아주 그 사기꾼 뭐 이런 나쁜 짓들을 하는 사람들을 몰입애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한번 소리 질러서 이런 몰입애들을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에도 이 사기꾼들, 폭력배 이런 게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회를 어지럽히는데 이 고양이가 한번 소리 질러서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으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이 고양이를 통해서 사회 개선을 한번 이렇게 호소해 보는 그런 작품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거는 뭐 또 이 월전 선생님 많이 한 독특한 뭐 이런 것인데, 이건 뭐 비슷한 예가 없는 아주 독특한 그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유인원도라고 해서 원숭이 같은 것을 이렇게 그렸는데, 뒤에 바깥에 사람들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인즉슨 우리 속에는 원숭이, 우리 밖에는 사람, 철 창사를 사이에 두고 휘둥그레 바라본다. 손과 발, 눈동자가 서로 닮았고 흐트러진 머리칼 또한 그러하다. 지금의 사람들 점점 교활해져서 원숭이와 이웃이 되어 가고 있다. 마침내 인간과 금수의 차이가 없어졌으니 영장이란 망령된 자존심, 부끄럽기만 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활해져서 짐승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숭이나 사람이나 비슷해졌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바깥에 있는 인간이라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아니고 거의 동물 비슷하다 뭐 그런 뜻인데, 사람도 이게 타락하고 망가지면 동물화 되는 거죠. 이익만 추구하고 눈앞에 그 뭐에만 마음이 쏠리고 대의를 무시하고 정의를 무시하고 뭐 남을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원숭이랑 뭐가 다른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사회 고발을 하고 있는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 바깥에 보고 있는 사람들 있죠. 눈이 좀 일반적이잖아요. 약간 교활한 사람을 표현하느라고 이렇게 좀 우스꽝스럽게 사람들을 그려놨는데, 그 원숭이 표정도 좀 얄궂고요. 이런 식의 그 표현은 인간성의 타락을 그 표현하고 있는 그림은, 이건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세계적으로도 없는 독특한 그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에 대한 그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을 월전 선생님이 특별히 생각이 있으셔가지고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비슷한 계통의 그림인데, 원숭이가 깃발을 들고 막 환호하고 있습니다. 막 환호하고 있는데 뭘 하느냐 하면, 깃발을 들고 환호하는 원숭이는 동물처럼 변해가고 있는 인간의 변화를 알아채고 영장류의 몰락을 기뻐한다는 황당하죠. 영장류가 몰락하고 있기 때문에 원숭이가 기뻐한다는 뭐 그런 그 황당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 사회가 망가지고 있는 것을 개탄해하는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요. 2000년에 그린 이 그림은 뭐 굉장히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새롭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동양화로 인물화 그리는데 이런 그림은 없고요. 굉장히 그 히피족 같은 이런 여성을 그렸는데 주변을 옛날에 있던 그 한문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게 좀 희한하죠. 그 사람은 굉장히 새롭다고 해서 이렇게 풍자하는 건데 옛 한문으로 둘러싸고 있는 게 조금 그 뭔가 언밸런스한 뭐 그런 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내용은 더 재밌어요. 내용은 옆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우연히 묘령의 아가씨를 만나보니 언뜻 보기에 외국인인가 의심할 정도였다. 금발 붉은 입술에 색안경 쓰고 청바지에 배꼽까지 드러내었구나. 연거푸 담배를 피워 물고 커피도 여러 잔 즐긴다. 무슨 일 하는가 물어도 대답이 없고 이름을 물으니 미스 한이라고만 한다. 차츰 친근해져 가게를 물으니 자칭 당군 백대손이라 웃으며 대답한다. 작별이 아쉬워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하니 붉은 손톱 날카롭기가 꼭 매발톱 같다. 집에 돌아와 인상이 깊어 그림으로 그려보니 문득 세태의 상전벽해에 놀란다. 뭐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요즘 같으면 머리 노랗게 물들이고 뭐 담배 피고 뭐 전화기 들고 막 핸드폰 들고 막 이런 여성을 봤을 때 나 외국인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본인이 당군 자손이라고 하니까 월전 선생님이 어처구니 없었다 뭐 이런 뜻으로 새로운 시대의 변화의 충격을 이렇게 표현해서 굉장히 재밌게 그림을 그리셨는데 이런 류의 그림도 월전 선생님밖에 그린 예가 없어요. 이렇게 새로운 요즘으로 치면 뭐 노랑머리 뭐 빨간머리 하는 그런 걸 이렇게 그려가지고 동양화로 더군다나 이렇게 표현한 것은 동아시아에서도 드문 예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채색으로 그나마 이렇게 한 거고 또 이렇게 선으로만 그린 비슷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그림이 아니고 이건 다른 그림인데 또 이렇게 비슷한 걸 또 그리신 거죠. 이것도 그 시대의 변화를 개탄해 했는데 지금은 이게 우리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을 만큼 일상화돼 있죠. 길거리 가다 보면 머리 노랗게 뭐 빨갛게 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대는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외국에 나가서 머리 노랗게 한 사람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거 봤다고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월전 선생님이 놀랬을 때는 이런 걸 처음 봐서 놀란 거지 지금 살아 계신다면 뭐 아무렇지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경험과 충격을 이렇게 작품으로 했다는 것이 흥미롭기도 한데 지금 소개해드린 거 말고도 세태를 고발하는 그림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소개한 게 다가 아니고요. 다양하게 그 사회 고발하고 뭐 이렇게 풍자하는 그림을 많이 그리셨는데 이렇게 그 동양화가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린 작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이 월전 선생님의 독특한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일본 스타일의 화풍에서 그 다음에 문인 화풍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런 사회 풍자까지 이렇게 전개되는 이 일련의 변화는 끊임없이 그 새로운 것을 추구하던 그런 그 월전 선생님의 적극적인 개척 정신 같은 거를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요. 오창석이라는 중국 화가의 그런 격조 있고 품격 있는 그 문인화를 이어받아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오창석 화가도 전혀 그리지 못했던 그 다음 단계의 새로운 미를 계속 따라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아주 멋진 그 사군자화들을 또 많이 그리셨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노력하는 그런 화가였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노력과 새로운 창의력, 또 천부적인 재능 이런 것이 다 남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서 상을 아주 많이 받으셨어요. 그 좋은 상은 거의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0세 때는 덕수궁미술관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이가염과 쌍벽을 이루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동양화가로 월전 선생님이 단독 2인전을 크게 열었어요. 그 덕수궁미술관이 화면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벽이 엄청 넓고 큰데 그걸 두 분으로 다 채웠어요. 그게 아주 장관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평생을 잘 그 마무리하시고 또 지금도 제자들이 크게 활동하고 있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아주 다복한 그런 대단한 한국을 대표하는 동양화가이셨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짧게 그 월전 선생님의 작품 세계를 한번 일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